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야당에서는 공약 파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일단은 보류하고 장기 사업으로 미뤄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부지 여건이나 경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계를 뒀는데 백지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좀 추진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집무실 자체를 옮기려면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경호상이라든지 비용상 아니면 헬기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관저는 좀 여지를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관저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청와대 경복궁과 이제 북악산을 잇는 바로 중간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관저는 좀 시민 곁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남겨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신행정 수도 이전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세종시 집무실 얘기는 좀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도 보면은 분원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이 어쨌든 세종과 이 국회를 오가면서 굉장히 이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세종시 집무실이라든지 세종시 분원, 국회 분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좀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그 행정 수도 이전하는 게 위헌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청와대도 아마 세종시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위헌 결정 어찌 보면 이제 관습헌법 얘기로 나온 건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두고두고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야사당은 현재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사과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선 공약이었다라는 비판인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을까요? 일단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그래서 청와대 근무해봤기 때문에 왜 몰랐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비서실장의 역할하고 또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번 10일 날 이제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있거든요. 이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에 대한 설명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원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약은 맞습니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본인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청사 주변으로 청와대를 옮겨서 집무실을 옮겨가지고 국무위원들하고 비서들하고 같이 직무를 하겠다. 그런 기대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철이 안 됐어요. 그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하는 게 뻔히 나와 있는데 그때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왜 가장 오래 대통령을 지금거리에 모셨고 비서실장 같이 했던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무슨 묘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지금 나온 거 보면 정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듯이 야당에게도 일정 정도 이해를 구해야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하게 충분하게 이해되는 납득되는 설명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공격을 정치 공세다 이렇게 치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권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약 파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때 현실적인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무엇 때문에 안 지킨다, 못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야당한테 당연히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꼭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까지 꾸려서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잠정 보류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이 뭐 이런 야당에 대한 설득, 뭐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보십니까? 설명을 안 했잖아요. 사실은 유홍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풍수지리 때문에 뭐 옮기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국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것을 핑계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대학교 때 유홍준 교수의 당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풍수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당시에 이렇게 악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사찰을 어디다 짓느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데 험지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풍수지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사실 과학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홍준 위원장을 문화재청 위원장이었지만 예. 청와대 그 이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삼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 설명도 충분하지 못했고 사유 자체도 풍수지리를 얘기하면서 좀 내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역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얘기했고요. 이게 풍수지리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뭐 공식적인 브리핑상에서 나온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 걸 언급했다 보고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유영준 위원장이 전부 설명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분이 후보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뭐 대담 형식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예. 국민과 야당들한테 어쨌든 설명을 할 것으로 보고요. 이 청와대나 아니면 이전 문제는 상당히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론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끊임없이 청와대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백악관이 됐는데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가까이 있거든요. 집무실 가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와대는 경복궁 뒤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밀폐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상으로 예의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혈세의 낭비고 국력의 낭비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찌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하시든 누가 나오든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그런 소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인적 개편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은 청주 출신이고요. 예.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학생운동도 했고 노동운동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으로는 2012년 대선 때 이제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예.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 해서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인재 영입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뭐 원래 시도 쓰셨어요. 근데 시집을 이제 좀 판매하는데 뭐 산하 기관이 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도 같이 했었고 이러면서 정무적으로는 뭐 정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도 뭐 정치 경험은 있습니다만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반면에 노영민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통상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 경험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같이 했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기 진영에 있어서는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 과제도 수행해야 되고 예.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가장 그 우군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인사 문제라는 거는 발표할 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본인도 일단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좀 염두에 두고서 검토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여론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 가장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에 좀 가장 중점을 뒀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정치력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이고 일단 삼선이라면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한 거거든요. 같이 경륜을 봤다. 그렇죠. 정치 예. 경험과 그다음에
어쨌든 민생 경제, 그러니까 국회와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입법 예. 과제 수행에 있어서 정치력, 정치 경험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수석에는 김성수 민주당 의원,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여기에 또 이철희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이 되는데 네. 이 거론된 인물을 쭉 봤을 때 어떤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의원들 출신이죠. 국회 경험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통 부분도 그렇고 정무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 중에서 국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관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김성수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어떻게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고 그걸 설득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실 뭐 홍보수석도 그렇지만 대변인으로서 여러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석감으로 거론이 되지만 좀 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기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선 의원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치력이 중요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치력이 중요한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야 소통뿐만 아니라 당청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역시 여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삼선 의원 출신의 강기정 의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강기정 의원이 과거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야당이나 그 여당에서 이렇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수석, 정무수석 거론되는 인물들 어떤 의중이 좀 담겼다고 보십니까? 그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노영민 조중대사하고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입법 과제든 아니면 정책이든 성과를 내려면 국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든지 내각도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강기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삼선 의원이고요. 그다음 호남을 대표하는 친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론 총선에 못 나갔습니다만 그동안 이번에 이제 광주시장 출마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 지역에 대한 이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도 있습니다만 강기정 의원도 보면 호남을 대표하는 이제 정치인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포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이철희 의원이나 지금 김성수 의원도 이제 방송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좀 본인들이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친문 인사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 이외에 외부 인사들이 깜짝 등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 사람을 막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분들 아니면 경험을 했던 분들하고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도 청와대 비서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하고 손발을 맞춰 붙은 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인사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성과 부분이 현재 상태는 교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왜냐하면 청와대 특감 반원 문제라든지 신재문 전 사무관 문제라든지 이게 보면 관료라든지 아니면 기존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는 그래도 정치력을 더 우선시 여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륜, 정치력에 좀 중점을 네. 둔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이름도 사실 계속 좀 거론이 됐거든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계속 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복받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 언론이나 주변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분이라고 하는 게 공인된 분 아니겠습니까? 삼철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서 양정철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기 때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의식이 있고 정말 위기는 그 다음에 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직은
직접 본인이 나서기에는 그렇다 아직은 이런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청와대 내에서도 그만큼 지금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 정말 믿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포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닌가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위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계산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만약에 양정철 씨가 와가지고 진짜 위기 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돼서 만약에 정권 재창출까지 이룬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게 있는 분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마치 예전에 지금 충남지사 하던 안희정 지사 같은 예. 경우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빚을 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갈 정도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멀리하고 나중에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큰 파일을 갖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등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내부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 없습니까? 저는 일단 본인 스스로 정치 총선 출마 안 한다 그랬고요. 본인도 일단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호철 전 수석이라든지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세 분이 이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과 좀 다른 건 이분들이 좀 고사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변에서는 출마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가야 되는 거 하는데요. 그런 게 저는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면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 일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다음 기회가 있다.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든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살신성인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다. 어쨌든 정권 그 정부 수립에 굉장히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지 않는 모습. 이게 저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풍조가 계속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각 규모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총선과도 맞물려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들은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간 유은혜 장관이라든지 진선미 장관들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이 어려운데 이제 1년 반 정도 된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마 이제 국회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단순히 어떤 정치 일정상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거론되는 분이 두세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좀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많이 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성과를 좀 내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총선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교체하는 것보다는 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단순히 또 이분들이 이제 장관을 한번 이제 지나가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좀 성과를 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당과 봤을 때 그 정도는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이 우선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새롭게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오늘 기준으로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 직접 들어가서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를 조회를 해봤더니 조회수만 해도 4만 450회를 넘었고요. 구독자는 43만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홍카콜라와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이제 첫 방송으로는 홍카콜라를 좀 앞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개인기가 굉장히 특출한 분이죠. 정말 이 시대에 제일 좋은 달변가. 예. 본인도 스스로가 지식 소상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수한 TV 프로에서도 상대하고 굉장히 케미를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러나 날카로움을 잃지는 않는 그런 개인기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노무현 재단이 이사장이란 지위죠. 지금 거기에도 보면은 틀림없이 노무현 재단의 팟캐스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개인 방송하고는 이게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홍준표와
노사몬이라고 하는 세력 간의 대결 구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사실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그 당사자는 홍준표 전 대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방송으로 이득을 보는 게 홍준표 전 대표다.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이게 세기 대결 같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권투 유명한 게 레너드 대 헌즈 대결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그 빅 이벤트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설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두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그 주가를 올린다고 해도 원오브 댐이거든요. 그러고 보수 진영은 계속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가 대표 선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쪽 상대편에서 유시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 대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수 진영에서도 힘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원오브 댐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대표 선수로서 나오게 하는 유인을 유시민 그 이사장이 제공했다. 물론 홍준표 대표가 있기 때문에 유시민 그 이사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서로에게 공격을 하지만 예.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좀 두 분이 일정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1대1 대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팟캐스트가 됐든 어디에서 주최를 하든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1대1로 만나서 진검승부를 하자.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게임 관심을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누가 지든 뭐 지구 이기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자기 진영의 그 대표 선수로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누가 졌다라고 하면 큰 상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대1 대결로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송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아마 김문석 부소장님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승부가 났거든요, 조회수로. 근데 이 유튜브라는 환경이 굉장히 보수 우위 구도가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쩌고 보면 그쪽에서 좀 늦은 편이었죠. 그런데 유시민 뭐 작가, 뭐 정치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이분이 보통 우리가 뭐 교수님인데 이런 데 보면 책을 잘 쓰는 분이 강의도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책을 잘 쓰든가 아니면 뭐 강의, 뭐 말을 잘하든가 하는데 이거 드물게 말도 잘하고 책도 잘 쓰는 편입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내용이 컨텐츠가 있어요. 그만큼 독서량이 많다는 뜻이죠. 예. 책을 보면 굉장히 독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 프로그램도 보면 긴장 안 해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답변이 가능할 정도. 예전 노회찬 의원님하고 같이 할 때도 보면 정말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는 따라가는 입장이 됐어요.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걸로만 있었지 내용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알릴레오,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뭐 고치는 이런 얘기를 갈 텐데 아마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시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숨겨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홍준표 대표가 고민할 겁니다.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금은 이제 뭐 좌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내용이 아마 비교를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실현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릴레오 방송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소재는 금방 고갈될 것이다. 뭐 좌파야 뭐 응집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금방 구독수는 올라간 것이지만 뭐 본인의 홍카콜라 TV 비판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송 프로에도 누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실제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나오라고 하면 아마 국회의원이든 뭐 장관이든 뭐 청와대 수석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서진들이 예. 얼마든지 나와서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뭐 우리 진보 진영의 유튜브에서 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얘기, 뒷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고 지금까지 나온 분들을 보면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실제로
옆에 나와서 누가 얘기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 측에서 홍준표 대표가 운영하는 저 TV에 나올 분이 있을까? 아니면 전직 의원이든 아니면 전직 장관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보수계 인사로 친다면 뭐 군 쪽의 인사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뭔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일반 언론에서 안 나오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과연 얼마나 홍준표 대표가 섭외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아마 승부가 날 걸로 봅니다. 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연 농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라고 하면 섭외력이죠.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섭외하고 싶은 1순위예요. 몸값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특보가 소집을 하면은 대기업 총수들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얘기거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을 첫 편에 섭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여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예.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똑같이 자기 언어로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을 계속 지속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소신 발언 같은 게 필요한데 본인이 정말 정치의 뜻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용농객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고 그것이 직언이 됐을 때 현 정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현 정부한테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 팟캐스트 자체 흥행에도 굉장히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섭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직설적인 듣지 그렇죠. 못했던 이런 발언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고칠래요라고 해서 이제 네네. 가짜 뉴스를 고치는 그런 방송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8일날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루 앞당겨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이걸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계 복귀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이 정계 복귀 안 한다고 하겠죠.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일 텐데요. 고칠래요의 기본 아마 취지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팩트 체크를 위주로 할 겁니다. 예. 숫자, 통계.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해봐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어찌 보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모든 언론이 그렇고 우리 양정철 전 비서관조차도 얘기했듯이 가만히 두겠느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이 물려준 거잖아요. 후임으로. 예. 그전에 다 한명수 전 총리님이나 문재인 대통령조차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찌 보면 반은 이제 정치 들어왔는데 유튜브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그쵸. 없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정치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언젠가는 또 이런 부름이 여기저기서 있으면 다시 뒤늦게라도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일단 정치를 안 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에 분당되고 또 통진당 사태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작가로서 아니면 연예인 아니지만 거의 이런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예를 들어서 정치든 뭐든지 간에 마지막에 딱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아쉬움이 없다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어찌 보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분이 예. 지지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그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네. 그건 당연하죠. 지금 은퇴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국민들도 그걸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할수록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게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진심으로 안 하겠다고 해도
떠밀려서 소명의식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얘기하듯 정치를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되고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제들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송금주 이용호 의원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제 또 반발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재성 의원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당에서도 뭐 제대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최재성 의원이 반대하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일단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뭐 구태 정치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저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당을 신청할 때 저는 두 분이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 어쨌든 좀 날선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그냥 복당이나 뭐 이렇게 입당 신청하면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 당에 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이 뭐 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전남, 전북, 이제 호남에 연구를 그렇죠. 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 다음에 총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고요. 근데 또 당원들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아마 당원들의 그 반응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원들 입장에서 이분들을 그냥 받아도 되느냐 이런 예. 부분 측에서 아마 9일 날 시작되는데요. 이달 내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이야기가 뭐 모여서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뭐 해명이나 지도부의 이런 입장 발표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일단 당내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외부 인사들도 있거든요. 외부 인사들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게서 심사를 하고요. 물론 복당하고 입당 경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이라든지 당원들의 어떤 반응. 저는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